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산에듀 강사 권동성입니다. 이번 강의는 5장 전기화학입니다. 우리가 이 전기화학이라는 내용을 단 한 강만에 끝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 이 전기화학을 공부할 때 좀 어떤 것을 중점을 두고 공부를 해야 되냐면, 물론 제가 이렇게 이해하시기 쉽게 잘 설명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전기화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화학적 내용 중에서 전기 쪽에 관련된 화학을 배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높은 전공 지식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이제 전기에 필요한 내용만 학습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제가 이 출제된 문제 또는 출제 예상 문제 등에서 이제 생각이 되는 내용들이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PPT 자료를 만들어 드렸는데, 자, 여기서도 이제 노란색 글씨로 표현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이 부분은 좀 중점적으로 봐주세요, 아니면은 이 부분은 실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출제된 적도 있어요 라고 말씀드리는 것들 있죠. 자, 그런 거를 위주로 학습을 하신다면은 우리가 이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많은 전기화학 파트에서 이 암기폭을 확실하게 줄이고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너무 이제 암기할 내용이 많다 그래서 내가 이거 어떻게 외우지?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내가 한번 그래도 이걸 효율적으로 한번 외워봐야겠다, 암기를 해서 꼭 맞춰봐야겠다 라고 좀 이렇게 마인드 컨트롤을 하시면서 학습을 하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한 말씀을 드리면서 한번 강의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화학 기초를 한번 배우고자 해요. 자, 화학에는 전해질과 비전해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냥 이런 것이구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해질은 용액 속에서 양이온과 음이온으로 전리되는 물질을 말하고, 비전해질은 전리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게 됩니다. 자, 전기 분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전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전류에 의해서 전극에서 전해질 용액이 화학 반응과 물질의 분해를 일으키는 현상을 말하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에요? 전류에 의해서 어떠한 전기적인 분해가 일어났다. 이것을 우리가 전기 분해, 전해라고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알아볼 것은 바로 패러데이의 법칙입니다. 우리 패러데이 법칙 중에서 유명한 게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이죠.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발생하는 거. 자, 그런데 패러데이의 전자유도 법칙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화학 법칙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전기 분해에 의해서 석출이 나오는 것입니다.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하는 총 전기량. 여기서 전기량은요, 전하량이죠. 물질의 화학당량에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보시면 물질의 양이라고 하는 거는 W로서 표현을 하고 KQ가 됩니다. 여기서 Q는 전하량이죠. 전류 곱하기 시간이 됩니다. 자, 여기서 K가 이제 궁금하실 테잖아요. K는 뭐냐면 전기화학 당량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전기화학 당량은 뭐냐? 어떠한 패러데이 상수값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어떠한 물질, 원소의 화학 당량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전기화학 당량이라고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 이 화학 당량, 물질의 화학 당량이라고 하는 것은 원자가분의 원자량이 됩니다. 자, 원자량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그냥 질량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원자가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 원자에는 껍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껍질을 튀어나와서 화학 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전자의 수를 우리가 원자가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자주 출제된 문제가 어떤 식으로 출제가 되었냐면은 이 전기 화학 당량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주어진 건 다음과 같아요. 자, 문제에서 이 전기 화학 당량과 화학 당량에 대해서 구리 아시죠? 구리의 화학 당량, 이것의 비를 줬어요. 비를 어떻게 줬냐면 96,494로 줬습니다. 그럼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전기화학 당량은 패러데이 상수분의 화학 당량인데, 이번에는 전기화학 당량과 패러데이를 바꿔보면 위치를, 전기화학 당량분의 화학 당량이 결국에 뭐예요? 패러데이 상수라는 거죠. 그러면 이 문제에서는 패러데이 상수값을 준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어떤 값을 주냐면요, 구리 화학 당량을 이루는 이 원자량과 원자가를 주게 되는데, 자, 구리의 원자량, 이거를 63.54로 주고요. 구리의 원자가, 이거를 2로 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값과 이 값을 이용해서 이 전기화학당량을 계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할까요? 전기화학당량과 이 패러데이 상수값을 위치를 바꿉니다. 그러면은 96,494 분의 뭐예요? 2분의 63.54죠. 2분의 63.54.
그쵸? 자, 그렇게 하면은 값이 뭐가 나오냐면은 0.3292 밀리그램 퍼 쿨롬입니다. 전기 화학당량의 단위는 기본 단위가 그램 퍼 쿨롬입니다. 그래서 단위 환산을 통해 0.3292 밀리그램 퍼 쿨롬이 이러한 예시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거 예시로 이제 출제된 문제도 있으니까 이거 한번 손으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0.3292 밀리그램 퍼 쿨롬이 나오는지 한번 여러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온화 경향이라는 것을 알아보고자 해요. 이온화 경향. 이온화 경향은 뭐냐면 쉽게 이제 이온이 얼마나 잘 되는지를 말하는 건데 우리 금속은 산화되기 쉬운 그런 성질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만큼 이제 산화되고자 하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온화 경향이라고 하게 되는데 결국에 이제 전자를 잃어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죠. 자, 그때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것은 칼륨, K라고 씁니다. 자, 그다음에 가장 낮은 것은 뭐냐면 Ag, 즉 은이에요, 은. 그러면은 칼륨, 바륨, 칼슘, 나트륨 또는 소듐, 그리고 마그네슘, 주석, 납, 은 순이 되는데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칠해놓은 건 뭐냐면 우리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것은 이라고 물어봤는데 보기 선지에서 K 그리고 보기 선지에서 나트륨인 경우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이 아니라 이렇게 출제된 적이 있으니까 나는 이것도 한번 눈여겨봐야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어쨌든 이러한 금속에서 이온화 경향이 가장 큰 것은 칼륨이 된다는 겁니다. 가장 작은 것은 은이 되는 거예요. 중간은 뭐죠? 이 마그네슘 아니면 나트륨이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 선지에 나와 있는 것 중에서 가장 큰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글자만이라도 조금 외우시면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전기화학공업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전해화학공업이라고 있죠. 결국에 전기 분해에 의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것을 주체로 하는 뭐예요? 화학공업을 전해화학공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칭에 그 문장이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수용액 전해화학공업, 비수용액 전해화학공업, 용융염 전해화학공업 등이 있다라고 종류를 기억해 주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여기가 전해화학이 아니죠. 전기죠, 전기. 여러분 죄송합니다. 전기공업이에요. 전기공업. 자, 보시면은 화학적 변화로 얻어지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만드는 장치로 전지를 제조하는 공업, 즉 1차와 2차 전지를 제조하는 공업을 뜻한다라는 것을 전기공업이라고 한다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자, 전열화학공업은 전기로에 의한 고온을 이용해서 화학 변화를 일으키는 화학공업인데요. 우리가 이 전기화학에서, 그러니까 전열화학에서 이 전기로를 사용하면은 어떠한 장점을 가지고 있냐면요. 전기로를 사용을 하게 되면은 우리 불순물의 혼입을 방지하게 됩니다. 우리 불순물은 되게 좋지 않은 거잖아요. 특히 이제 보일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 수력발전, 전력공학에서 화력발전에 대해서 배울 때 보일러가 있는데 그 보일러의 불순물, 급수 중에 불순물이 포함되면 어떠한 장애가 발생했죠. 즉 이러한 전기도 똑같습니다. 전기에 특히 전지 같은 데도 이런 불순물이 혼입이 된다면 굉장히 이제 제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고르지 못하게 나오는 그런 에러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불순물 혼입을 이제 방지할 수가 있고요. 전기로를 쓰면 자, 그다음에 광범위한 온도 제어. 그러니까 온도 제어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거예요. 굉장히 용이하다라고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정밀도가 높습니다. 온도 제어를 할 때 정밀도가 높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불순물 혼입 방지, 광범위 온도 제어, 정밀도가 높은 온도 제어라고 했을 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결국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제품의 균일화, 이것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전기로를 전열화학에서 쓰면 좋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전기 분해 공업을 이번엔 보겠습니다. 보시면 물은 도전율이 극히 낮아요. 도전율은 뭐죠? 전류가 얼마나 잘 통하는 물질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순수한 물은 도전율이 낮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은 우리 일반 수돗물이 아니라 순수한 물을 말해요. H2O.
물은 도전율이 극히 낮으므로 20% 정도의 수산화 나트륨 NaOH라고 표현되는 이것을 사용해서 무엇을 높인대요? 도전율을 높인대요. 도전율을 높여서 여기에 전류를 흘려주면 H+라는 이온은 음극으로 이동해서 무엇이 된다고요? 수소가 된대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이겁니다. 음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바로 수소구나. 어디서? 물의 전기분해에서.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의 전기분해 시 음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이라고 물어보면 수소라고 대답을 해줘야 돼요. 자, 그다음에 OH-라는 것은 양극으로 이동해서 무엇이 된다? 산소가 된다. 이것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수소는 꼭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은 참고하시라고 가져온 것이고, 자, 이런 화학 반응식도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물은 도전율이 낮으니까 수산물 20% 정도의 수산화 나트륨을 추가한다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음극에서 발생하는 기체는 수소라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전기 도금입니다. 도금이라고 하는 것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특히 이제 액세서리에 조금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도금이라고 하는 것을 아실 거예요. 금을 입히는 겁니다. 자, 입힐 금속을 어디에? 양극에. 피도금체라고 하는 거는 도금 이제 하려는 그런 금속이죠. 그렇죠? 피도금체를 음극으로 하고 도금하고자 하는 금속 이온을 함유한 수용액 중에서 어떤 것을 한대요? 전기 분해를 한다고 합니다. 전기 분해를 해서 음극에서 금속을 석출하는 것을 우리가 전기 도금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이러한 전기 도금, 전주, 전해 명칭이 쭉쭉쭉 나오는데 여러분 이 명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정의를 문제에서 쭉 줘요. 그 다음에 이것으로 옳은 것은 하면은 쭉쭉쭉쭉 하면은 맞는 것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파트에서는 이 명칭을 꼭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음극에서 금속을 석출하는 것으로 전원으로 셀렌 정류기를 사용을 한다. 이 부분도 짚고 갈게요. 셀렌 정류기. 이 셀렌 정류기라고 하는 것은 실리콘 정류기에 비해 내압과 버틸 수 있는 전압이죠. 용량 등이 작아서 소전력 분야에 널리 사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전주라는 겁니다. 전주라고 하면은 간혹 이러신 분이 있습니다. 전주 비빔밥 할 때 그 전주. 가끔 말씀하세요. 진짜로 이게 비말이 아니라 거짓말이 아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은 이제 전봇대를 전주라고 하잖아요. 예전에 이제 전봇대라고 부르는 거를 이제 전주라고 하는데 그런 전주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는데 전기화학에서의 전주는 뭐냐면 전기 도금을 계속하여 두꺼운 금속층을 만든 후 원형을 떼어서 그대로 복제하는 거. 전기 도금을 이용한 겁니다. 전주라는 거는 전기 도금을 이용해서 계속합니다. 그러면 두꺼운 금속층이 만들어져요. 그러면은 그것을 원형을 떼어서 그대로 복제하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전주라고 부르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 도금 정의, 음극에서 금속을 석출, 전주 원형을 떼어서 그대로 복제. 꼭 기억을 해주세요. 전기 도금을 이용한 겁니다. 자, 그다음에 전해라고 하는 거는 식염 전해로 먼저 구분을 지을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염화 나트륨의 수용액을 어떤 거? 전기 분해하여. 전기 분해 나오죠. 아까 전에 배웠던 전기 분해가 여기 나옵니다. 자, 염소, 수산화 나트륨 및 수소를 제조하는 것으로 경막법과 수은법이 있다. 그래서 이 종류를 그냥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막법과 발음이 어렵네요. 경막법과 수은법이 있다. 이거 무슨 방법이다? 식염 전해의 방법이다라고 보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식염 전해를 하게 되면은 양극에서 어떠한 기체가 발생하냐면 이 염소가 발생합니다. 염소. 이것까지 좀 추가적으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금속 전해 정련, 전해 정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금속 전해 정련이라고 하는 것은 전기 분해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 도금을 이용하는 건 전주, 전기 분해를 이용하는 건 식염 전해와 금속 전해 정련이 되는 겁니다. 전기 분해를 이용해서 어떠한 금속? 순수한 금속을 어디서? 음극에서 석출하는 거. 이게 전해 정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속 전해 정련이라는 거는 금속을 전해 정련하는 거고 결국에 명칭은 뭐예요? 전해 정련이 되는 것이죠. 음극에서 석출하여 정제하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때 주로 구리에서 가장 많이 사용을 하며 주석이라든지 금, 은, 니켈, 안티몬 등의 제조에도 이용이 되는 거. 이것이 전해 정련이 된다.
그럼 우리 지금 몇 개 배운 거예요? 전기, 도금 배웠죠. 전주 배웠죠. 전해 배웠죠. 금속 전해 정련까지 배웠습니다. 또는 전해 정제.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부분을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자, 그다음에 수은법이 있는데요. 수은법은 아까 전에 식염전해에서 이제 수은법이 있는데 거기는 이제 전해주의 에노드 같은 경우는 흑연 아니면은 캐소드는 주로 수은을 사용한다는 그런 것이 수은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캐소드의 수은 사용, 에노드의 흑연 사용 이것만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우리 금속의 양극 처리라고 있는데 자, 이게 뭐냐면 대표적으로 전해연마가 있습니다. 전해연마. 우리 전기도금, 전주, 전해정련, 그 다음에 전해연마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명칭을 구분을 잘 지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배우면 종류가 많기 때문에 많이 헷갈리세요. 자, 피연마제를 양극으로 전극을 음극으로 한 후에 적당한 전해액 중에서 짧은 시간 동안 전류를 흘려주면 금속 표면의 돌기 부분만이 먼저 분해되어 거울과 같은 표면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금속을 양극으로, 전극을 음극으로 해서 거울과 같은 표면을 얻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요? 전해연마라고요. 그러면 이걸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은 금속 요철의 평활화라고 쓸 수가 있겠죠. 금속 요철의 평활화. 금속 표면의 이제 평활화라고도 하지만 어쨌든 금속 요철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근데 이거는 결국에 이 돌기부터 깎이기 때문에 거울과 같은 표면, 매끄러운 표면은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걸 전해연마라고 하고 이 전극은 불용성의 탄소 전극입니다. 수용성이 아니라 그런 것이 아니라 불용성의 탄소 전극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피연마제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어떤 거? 이 연마하고자 하는 금속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양극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해연마까지 알아봤고요. 그 다음 보시면 전착입니다. 전착. 자, 전착이 뭐냐면요. 금속염의 수용액을 전기분해를 했을 때 음극에 금속이 생기게 되는 현상을 전착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이제 대표적인 게 전해 채취입니다. 전해 채취. 광석에 포함되어 있는 금속을 산 등으로 이제 뭐 산성분 있죠? 이것으로 용해시킨 전해액 중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채취. 그 다음에 음극에서 순수한 금속을 전착시키는 방법,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전해 채취라고 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전기 도금, 전기 분해, 전주, 전해 정련, 전해 연마, 식염전해, 전해 채취 지금 7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이렇게 구분을 지어서 잘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이 강의를 듣고 넘기실 것이 아니라 한번 빈 용지 있죠? A4 용지나 아니면 빈 메모지에 이렇게 작성을 해보시는 그런 연습을 해보신다면 한 번만 기억하시면 특히 이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워드만 잘 좀 포함을 시켜서 암기를 하신다면 분명 많은 도움이 되실 것이니까 끝까지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한번 개념 확인 풀어볼까요, 여러분? 지금 전해 채취까지 배웠는데 이러한 내용을 개념 확인해서 간단하게 다뤄보겠습니다. 첫 번째, 전기 분해에 의해서 석출되는 물질의 양은 전해액을 통과하는 총 전기량과 물질의 화학 당량에 비례한다는 법칙은 스테판 볼츠만의 법칙이다? 아니죠. 어떠한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이죠. 패러데이 법칙. 전기 도금 시 이필 금속을 음극, 피 도금체를 양극으로 한다? 도금을 할 때 이필 금속을 어디다 한다고요? 이필 금속은 양극에다 한다고요. 피 도금체는 음극으로 하고요. 전주란 전기도금을 계속하여 두껍게 금속층을 만든 후 원형을 떼어 그대로 복제하는 방법. 맞는 설명이죠. 맞는 설명이네요. 자, 네 번째, 순수한 금속만을 전기분해로 하여금 음극에서 석출하는 거. 이거 뭐라고요? 전해 정련이라고 하나요? 전해 정련? 맞습니다. 전해 정련 맞죠? 금속 전해 정련. 자, 피연마제를 양극으로, 전극을 음극으로 하여금 전류를 흘려줌으로써 거울과 같은 표면을 얻는 것을 전해 가공이라고 합니까? 아니죠. 전해 가공이 아니라 전해 연마죠, 연마.
그쵸. 여섯 번째, 물을 전기분해하면 음극에서는 수소가, 양극에서는 산소가 발생한다 했는데, 자, 물을 전기분해했을 때 음극에서 어떤 것이 발생한다고요? 수소. 양극에선 산소가 발생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맞는 설명입니다. 맞는 설명. 자, 이렇게 여섯 번째까지 우리 OX를 해봤는데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운 내용을 토대로 이렇게 OX를 해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안 듣고 먼저 혼자 해보신 다음에 들으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나는 듣고 넘기겠다라고 하시면 OX 같은 거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넘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전지입니다. 전지. 전기화학하면 이 전지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우리 일상 속에서도 전지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휴대용 선풍기도 전지 쓸 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 도어락에도 전지가 들어가게 되고요. 아니면 어떠한 각종 전기 실험에도 이 전지가 사용되곤 하죠. 직류 전지가. 자, 전지의 분류는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거는 그냥 대표적인 그림입니다.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1차 전지는 무엇이 있고 대충 2차 전지에는 이런 것이 있구나라고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좋아요. 전지는 물리전지와 화학전지라는 것으로 나뉘게 되는데 자, 화학전지는 1차 전지와 2차 전지로 또 나뉘어지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1차 전지라고 하는 것은 이 재충전이 불가능한 전지를 말하게 되는 것이고요. 2차 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재충전 가능과 불가능을 따지는 지표는 무엇이냐면 1차 전지 같은 경우는 화학에너지, 전지에는 애초에 화학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을 무엇으로 쓰는 거예요? 전기에너지로 바꿔서 우리한테 공급을 해주는 거잖아요. 즉 1차 전지는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바꿔줄 수가 있는데 전기에너지를 다시 화학에너지로 바꿔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상위 이제 뭐랄까요? 이렇게 교환이 안 된다는 거예요. 법칙이. 근데 2차 전지는요. 화학에너지를 사용해서 전기에너지로 만들면 나중에 전기에너지를 사용해서 화학에너지로 다시 만들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환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과정이 가능하면 2차 전지, 가능하지 않으면 1차 전지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단순한 뭐 재충전 불가능 뭐 이런 것보다는 그렇게 에너지 간의 교환이 된다 안 된다 이것만 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리전지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태양, 원자력, 열, 광이 있다라는 종류만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여기에 알칼리 망간 전지라고 있잖아요. 이거는 이 망간 전지와는 다릅니다. 아시겠죠? 알칼리 망간 전지와 또 여기 밑에 보시면 알칼리 망간 2차 전지가 있는데 이 둘은 또 다른 거예요. 이 알칼리 망간 전지는 쉽게 말해서 그냥 알카 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보통. 그래서 이것은 1차 전지고 이거는 2차 전지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알칼리 망간 2차 전지는 알칼리 축전지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다음 중 1차 전지의 종류가 아닌 것은 이라고 하면은 알칼리 축전지를 답으로 골라줄 수가 있겠죠. 2차 전지니까. 아시겠죠? 자, 전지의 기전력 감소입니다. 기전력 감소가 뭐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건전지를 9V짜리를 가지고 있으면 9V가 아니라 8.5V, 8.1V 이렇게 감소한다는 것이죠. 왜 감소할까요? 두 개의 작용이 있게 되는데 첫 번째는 분극작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분극작용. 이거는 전지를 사용하는 중에 전류가 흐르면 수소가스가 발생하는데 자, 사용하는 중에 전류가 흐른다는 건 뭐냐면 부하가 연결이 됐다는 겁니다. 부하가 연결이 되니까 부하가 이제 쓰겠죠, 전력을. 그래서 사용하는 중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고 이때 수소가스라고 하는 것이 발생하는데 그 발생한 수소가스가 어디에 달라붙는데요? 극판에 달라붙는데요. 달라붙어서 용액과의 접촉이 원활하지 못하게 됩니다. 막는 거예요, 이 친구가. 그래서 기전력이 감소하는 겁니다.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때는 방지 대책으로 감극제라고 하는 것을 사용합니다. 감극제라고 하면 그럼 뭐예요? 분극작용을 억제해주는, 분극작용을 방지해주는 물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소재다. 그래서 감극제라고 하는 거는 대표적으로 우리 1차 전지만 예를 들었을 때 대표적으로 수, 은, 전지에서는 감극제가 HgO가 되겠고요. 산화수은. 그 다음에 공기전지. 공기전지에서는 감극제로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공기 중에 산소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망간건전지. 망간건전지는 감극제로 어떤 것을 사용하냐면 MnO2라고 해서 이산화 망간을 감극제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추가적으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는 국부작용입니다. 전지에 불순물이 혼입하여 내부의 불순물이 어디에 달라붙는데요? 음극에 달라붙는데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부하가 연결이 되었을 때 전류가 흘러서 수소가스에 의해 극판에 수소가 달라붙는 현상이었잖아요. 분극 현상이. 근데 국부작용은 뭐냐면 불순물이 전지로 들어오는 거예요. 불순물. 그래서 그 불순물이 음극에 달라붙는 거. 이것이 이제 국부작용이 되는 겁니다. 국부작용이 인해서 자체 방전, 그러니까 전지의 자기 방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스스로 방전하는 거죠. 자체 방전이 일어나서 수명이 짧아진다라는 것이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은의 도금, 이것을 한마디로 아말감화라고 합니다. 우리 아말감화는 국어사전에도 나와 있는데 수은으로 덮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순도의 전극, 순도가 높은 전극 재료를 사용할 것이고요. 전해액의 불순물의 혼입을 억제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전기화학용 직류전원 장치의 요구사항입니다. 전기화학에 사용하는 이런 직류전원장치는 어떠한 요구사항, 그러니까 구비조건이죠. 쉽게 말해서 어떠한 구비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 낮은 전압의 큰 전류일 것, 전압 조정이 가능할 것, 일정한 전류로서 연속적인 운전에 견딜 수 있을 것, 효율이 높고 저항선이 작을 것이라고 기억해 주세요. 이 네 가지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아시겠죠? 중요합니다. 그리고 전지의 기전력 감소에서 이 분극작용과 국부작용의 정의를 서로 비교를 해야 되고요. 감극제까지 추가적으로 알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방지대책은 국부작용 방지대책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이래서 국부작용 방지대책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배워볼 것은 바로 1차 전지죠. 아까 전에 이제 큰 틀로 해서 1차 전지, 2차 전지 또는 물리전지, 화학전지 이렇게 봤는데요. 1차 전지가 뭐냐면 재충전이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화학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하는데 전기에너지는 화학에너지가 될 수 없는 거. 이것을 1차 전지라고 합니다. 자, 망간건전지는 전해액이 있고 음극이 있고 감극제가 있는데 전해액으로 염화암모늄 또는 염화아연을 사용하게 됩니다. 염화암모늄, 염화아연 이 둘을 전해액으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때 음극은 아연이고요. 감극제로 이산화망간을 사용합니다. 아시겠죠? 알칼리 망간전지는 알카전지라고도 부르는데 전해액으로 수산화칼륨 아니면 수산화나트륨을 사용하게 됩니다.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 우리가 화학 원소를 부를 때요. 화학식을 부를 때 이 뒤쪽에서 앞을 부릅니다. 그래서 수산화칼륨, 수산화나트륨이 되는 거예요. 여기도 염화아연, 염화암모늄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아연을 음극으로 쓰고 이산화망간을 감극제로 사용을 합니다. 산화은전지도 마찬가지로 KOH 또는 NaOH를 사용하게 되고 전해액으로 아연이 음극, 그 다음에 산화은이죠. 이거는 산화은을 감극제로 사용을 한다. 자, 수은전지, 공기전지, 리튬전지가 있는데 이 리튬전지도 충전이 가능한 것이 있고 충전이 불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충전이 불가능하면 1차 전지고요. 충전이 가능하면 2차 전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온 리튬 전지는 충전이 불가능한 1차 전지의 리튬 전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수은부터 공기 전지, 리튬 전지까지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리튬 전지의 감극제가 MnO2예요. MnO2. 어떤 문제가 출제되었었냐면 여기에 CuO 이런 식으로 해서 리튬 전지의 감극제로 산화구리를 쓰게끔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가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산화구리가 아니라 이산화망간을 감극제로 쓰는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 표는 좀 잘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에 보시면 기전력이라든지 뭐 주요 용도 같은 거 있는데 각각의 전지별로 여기에 쓰였구나 한 번쯤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전지인데요. 자, 직류전원으로 재충전한 다음에 사용할 수 있는 전지로서 연축전지 또는 납축전지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연축전지면 연축전지, 납축전지면 납축전지라고 보시면 돼요. 알칼리 축전지가 있다. 그러면 2차 전지에는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 대표적으로. 자, 방전율과 용량인데 방전율, 일정한 전류로 방전했을 때 단자 전압이 방전 종지 전압까지 끝나는 전압까지 감소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 이것을 방전율이라고 한다고요. 두 번째로 축전지의 용량입니다. 전지 용량은 충분히 충전되어 있는 전지를
방전 종지 전까지 방전된 전기량으로 나타내며 단위는 암페어 아워로 나타낸다. 보통 공측 용량, 축전지의 용량은 이렇게 암페어 아워로 나타내며 전류 곱하기 시간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수명인데요. 규정 용량의 80에서 90으로 저하됐을 때 충방전 횟수로 나타내는 것이 수명입니다. 전지의 수명이다. 2차 전지. 자, 연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의 비교입니다. 이거 뭐라고요? 연축전지? 다른 말로 납축전지라고요. 납축전지. 물론 지금 교재에 따르면 이 PPT에 따르면 교재와는 다르게 조금 더 내용이 짧죠. 표가 내용이 짧은데 그냥 제가 중요한 것만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보시면 기전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연축전지는 보통 이 정도, 알칼리 축전지는 보통 이 정도입니다.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이 알칼리 축전지는요, 아까 전에 1차 알칼리 망간전지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여기서의 알칼리 축전지는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구분을 지어야 됩니다. 특히 이 알칼리 축전지는요, 양극으로 수산화 니켈 그리고 흑연 화합물을 사용합니다. 흑연 화합물. 그 다음에 음극으로요, 카드뮴을 사용하게 됩니다. 카드뮴. 이게 끝말잇기 할 때 필살기 단어라고 하죠. 카드뮴. 이거 많이 쓰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도? 카드뮴 하면 그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제가 이걸 좋아해요. 끝말잇기를 좋아해서요. 카드뮴 보면은 그런 생각이 많이 납니다. 어쨌든 알칼리 축전지의 음극은 카드뮴이 사용이 된다. 그래서 이거는 2차 전지구나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다시 표로 넘어가서 공칭 전압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필기에서도 중요하고요. 실기시험에서도 많이 출제된 거예요. 어떤 걸로 출제됐냐? 연축전지의 공칭전압을 적으시오. 알칼리 축전지의 공칭전압을 적으시오. 아니면 필기에서 연축전지의 공칭전압으로 옳은 것은, 알칼리 축전지의 공칭전압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칭전압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0V per 셀이에요. 셀당 2.0V라는 거죠. 여기는 셀당 몇 볼트예요? 1.2V가 되는 겁니다. 공칭 용량이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 세트로 꼭 외워주셔야 되는데 10A예요. 어떤 것이? 연축전지가. 알칼리 축전지는 5A예요. 필기시험에서도 이것을 물어보는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연축전지의 특징은 과방전, 과충전에 약하다라는 것이고, 알칼리는 강하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적인 강도가 얘는 약해요. 근데 이 친구는 강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온도 특성은 떨어지고 풍부합니다. 그 다음에 수명은 짧고 수명은 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어때요? 여기가 조금 특성이 좀 좋은 거라고 느껴지시지 않나요? 그쵸? 그 다음에 가격은 저렴하고 가격은 비싸요. 그러니까 좋은 만큼 비싼 거예요. 근데 밑에 보시면 반응이 있습니다. 위에는 충전이고 아래는 방전이에요. 충전이 어디냐면은 여기가 충전, 여기가 방전이에요. 그때 이거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양극이 이쪽, 여기는 전, 해, 질이 가운데, 음극이 이겁니다. 알칼리 축전지로 넘어오면요, 전해질이 아니라 이 NiOOH 이쪽이 양극, 여기는 이 NiOH2가 양극. 이것이 뭐냐면 음극이에요. 이 H2O 플러스 CD, 카드뮴이죠. 이것이 음극이고 여기도 카드뮴 OH2가 음극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극 전해질 음극, 여기는 양극 음극이 되는 거예요. 그때 충전 과정에서 연축전지의 양극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물어본다면 뭘 골라줘야 돼요? PbO2 또는 이산화납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됩니다. 전해질은요, 황산납이에요. H2SO4. 그 다음에 Pb는 뭐예요? Pb는 납이에요, 납. Pb가 납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황산납이 아니죠. H2SO4는 황산수소입니다. 황산화수소. 황산화수소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황산납이 되는 겁니다. 황산납. 어쨌든 여기는 물이고요. 그러니까 충전일 때는 양극 전해질 음극으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방전일 때는 양극 전해질 음극으로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 충전일 때 양극은 여기 PbO2, 여기는 PbSO4. 여기 충전일 때 음극은 Pb, 방전일 땐 PbSO4.
그럼 방전일 때 어때요? 양극과 음극이 동일하게 되죠. 전해질은 물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이 NiOOH 플러스 EH2 플러스 CD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NiOOH는 이제 수산화 제2니켈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여기 이 NiOH2는 수산화 제1니켈이라고 불러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양극, 음극 이렇게 식만 좀 분리를 해놓으셔라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반응식도 중요하니까요. 특히 알칼리보다도 이 연축전지 반응식은 실기시험에서도 그리고 필기시험에서도 물어본 적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연축전지의 종류를 한번 볼게요. 간단하게. 클레드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페이스트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CS와 HS, 약호도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클레드식은 완전 방전형이고요. 완전한 그냥 천천히 끝까지 방전하는 거. 페이스트식은요. 급방전형이에요. 급방전형. 그러니까 빠르게 방전하는 급방전형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급방전형은 단시간 대전류 부하 이것에 적합한 것이 페이스트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말로 고율 방전형이다라고 불러요. 고율 방전형. 단시간 대전류 부하는 어떤 것이 있나요? 뭐 디젤이라든지 가스터빈과 같은 이런 단시간에 폭발적인 힘을 이끌어내야 되는 그런 설비 등의 이런 페이스트식 연축전지가 보통 사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알칼리 축전지의 종류입니다. 근데 종류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이 의미를 알기보다는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이 명칭 있죠. 영어 명칭. 이것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포켓식이 있고 소결식이 있는데요. 자, 포켓식은 AL이라고 해서 완전 방전형이고요. AM은 표준형, AMH는 급방전형, AHP는 초급방전형입니다. 그 다음에 소결식으로 오면 AH-S는 초급방전형이고요. AHH는 초초급 방전형입니다. 근데 AHP도 초급방전형이고 AHS도 초급방전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포켓식이고 여기는 소결식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를 혼동하시면 안 되고 AHS가 소결식에서의 초급방전형이다라고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고 소결식은 특징이 무엇이냐면요. 고율방전 특성이 좋고요. 고율방전 특성이 좋고 수명이 길다 라고 좀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형이에요. 소형.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황산화 현상이라는 것인데 방전이 매우 크거나 불충분한 방전을 반복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납축전지 또는 연축전지라고 불리는 것을 방전 상태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하면 극판에 백색의 황산납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는데 이런데 극판이 휘어지고 내부 저항이 대단히 커져 용량이 감소한다. 그러니까 이 노란색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극판이 휘어지고 내부 저항이 대단히 커져 용량이 감소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현상이라고요? 황산화 현상이라고요. 아시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극판이 휘어지고 내부 저항이 대단히 커져 용량이 감소하는 현상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황산화 현상, 전지의 황산화 현상이라고 대답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니켈 카드뮴 전지입니다. 니켈 카드뮴 전지. 자, 이것의 대표적인 특징은 바로 2차 전지라는 특징인데요. 자, 알칼리 축전지 일종으로 충방전이 가능한 2차 전지로 탄광의 안전등이라든지 조명 등 다양한 휴대용 기기에서 사용되는 전지를 니켈 카드뮴 전지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자, 수산화칼륨 화학식으로 어떻게 쓰죠? KOH가 되죠. 이러한 수산화칼륨 용액을 전해액으로 합니다. 이 니켈 카드뮴 전지가요. 근데 양극의 어떤 거? 수산화 니켈. 음극에는 어떤 거? 카드뮴을 사용을 하는 평균 전압은 1.2V 그리고 에너지 밀도가 낮고 메모리 효과가 발생하는 단점을 가진 그런 전지를 니켈 카드뮴 전지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노란색 꼭 정리하고 가시고 자, 일곱 번째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축전지의 충전과 방전입니다. 근데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 충분히 충전되었을 때와 충분히 방전되었을 때가 있어요. 그때 양극판의 색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도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충분히 충전되었을 때는 양극판이 젓갈색을 띠는데 충분히 방전되었을 때는 양극판은 회백색을 띠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때 음극판은 충분히 충전되었을 때 백색에 나타내는 것이 음극판. 충분히 충전되었을 때. 자, 그러니까 이렇게 노란색 부분을 좀 잘 구분을 지어주셔야겠죠. 충분히 충전, 젓갈색. 충분히 방전, 회백색. 어느 색깔이죠? 양극의 색상입니다. 그거를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충전 방식입니다, 여러분. 이 충전 방식이 사실 이제 실기 시험 있잖아요. 거기서 단답형으로 뭐 충전 방식의 정의를 서술하시오라는 문제라든지 아니면 충전 방식의 종류를 묻는 문제가 좀 출제된 적이 있는데요. 필기 시험에서도 이러한 충전의 정의를 적고 다음 충전 방식은? 이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충전 방식에서는 종류가 좀 많아요. 충전 방식이. 지금 보시면은 4가지 있잖아요. 여기 뒤에 3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러니까 7가지가 되는데 여러분이 이 충전을 정의를 비교하면서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렵지만은 않은 게 내용을 이해하면은 쉽게 기억이 나실 수 있어요. 특히 필기시험을 이렇게 직접 다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키워드만 기억했다가 외울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키워드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면은 필요할 때마다 표준시간율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은 보통 충전이에요. 비교적 단시간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급속 충전이에요. 그때 충전 전류가 2~3배 전류, 그러니까 전류를 더 많이 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급속 충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우리 급속 충전 많이들 들어보셨죠? 이제 휴대폰 충전기도 급속 충전기 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부동 충전인데 이 길긴 하지만 축전지에 자기 방전을 보충하는 것도 있고요.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이런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거는 일시적으로 대전류 부하 같은 경우는 축전지가 담당하도록 하는 그런 방식을 부동 충전 방식이다라고 한다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균등 충전인데요. 균등, 뭔가 균등하게 충전을 하는 것 같죠? 보시면은 각 전해조의 용량을 균일화하기 위하여 행하는 방식.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균등 충전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에 5번째 보시면 세류 충전입니다. 자, 이거는 자기 방전량만을 항시 충전하는, 즉 미소 전류로 항시 충전하는 부동 충전 방식의 일종을 세류 충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자동 충전은요, 정전압 충전의 결점을 보완한 것으로서 일정 전류로 자동 전류 제한 장치를 부착한 충전 방식입니다. 그래서 전자동 충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초기 충전은 축전지에 아직 전해액을 넣지 않은 미충전 상태, 충전하지 않은 상태에 축전지에 전해액을 넣어서 처음으로 행하는 충전. 이것을 처음으로 한다 해서 초기 충전이라고 불러요. 초기 충전. 따라해보세요. 초기 충전.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충전을 7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잘 기억나진 않습니다. 꾸준히 보셔야 돼요. 보통은 표준시간율, 급속은 좀 더 빠르게, 부동은 자기방전 보충, 균등은 이 전해조의 용량을 균일화하는 거, 그 다음에 세류는 미소전류로 항시 충전하는 거, 전자동은 이렇게 전자동,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일정 전류로 자동 전류 제한 장치에 있는 거, 초기 충전은 처음 충전하는 거. 이렇게 좀 구분을 지어서 나만의 방법으로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기타 전지 보겠습니다. 기타 전지는 우리 연료전지와 물리전지인데요. 자, 연료전지의 정의가 중요합니다. 기전 반응을 하는 화학에너지를 전지 밖에서 연속적으로 공급하였을 때 연속 방전을 계속할 수 있는, 계속시킬 수 있는 전지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연료전지. 그러니까 연료만 계속해서 준다면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방전을 할 수 있는 전지. 이것을 연료전지라고 합니다. 2번째, 물리전지라고 하는 거는 태양, 원자력, 열, 광전지가 있는데, 자, 태양전지는 우리 그 햇빛을 이용한 거예요, 말 그대로. 그리고 원자력 전지는 원자력 이용한 거고, 열은 열, 광은 광, 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물리전지의 종류만 좀 잘 기억을 하시고 가면 좋습니다. 우리는 종류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이 부분에서는. 그 다음에 개념 확인 한번 보겠습니다. 개념 확인. 한번 풀어보시고 오세요. 아시겠죠? 자, 풀어보셨다고 하고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전지를 사용하는 도중에 전류가 흘러서 수소가스가 발생함에 따라 기전력이 감소하는 현상. 근데 원인이 뭐예요? 수소가스가 발생했대요. 그럼 무엇일까요? 국부작용인가요? 아니죠. 분극작용이죠. 국부작용은 뭐예요? 불순물 혼입. 그렇죠. 불순물 혼입이에요. 잘하셨습니다. 전지에 불순물이 혼입되어 음극에 달라붙어서 우리 자체 방전이 발생하는 현상을 국부작용이다.
맞는 설명이죠. 1차 전지는 재충전이 가능합니까? 안 되죠. 2차 전지는 납축전지와 알칼리 축전지가 있나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납축전지의 셀당 공칭전압은 1.2V per 셀, 그리고 알칼리 축전지는 2.0V per 셀이다 라고 하는데 아니죠. 알칼리 축전지가 1.2V per 셀이고 연축전지 또는 납축전지가 1.2V per 셀이 되는 것이죠. 2.0V per 셀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축전지가 충분히 충전되었을 경우 양극판은 적갈색, 음극판은 백색을 띱니까? 충전되었을 때? 맞습니다. 만약에 충분히 방전되었다고 한다면 양극판의 색깔이 무슨 색이 되어야 돼요? 회백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 충전 방식은 축전지의 자기 방전을 보충함과 동시에 상용 부하에 대한 전력 공급은 충전기가 부담하도록 하되 충전기가 부담하기 어려운 일시적인 대전류 부하는 축전지로 하여금 부담하게 하는 방식을 뭐라고 한다고요? 부동 충전 방식이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말 잘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전기화학에서 사실 중요한 부분 꼽으라 하면은 아까 전에 뭐 전해, 정련, 전기, 도금, 전주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전지 파트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정전기 분야와 뒤쪽에 보시면 의료 분야가 있게 되는데요. 사실 이 정전기 분야와 의료 분야는 우리가 어떠한 그냥 전공 서적이라고 하면 그렇고 과학 잡지를 읽는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 정전기 분야에서는 전기화학이 이렇게 사용이 되었구나. 의료 분야에서는 전기 분야가 이렇게, 전기화학 분야가 이렇게 적용이 되었구나라는 식으로 조금 약간 나만의 상식을 키운다라는 상식으로 배경 지식을 늘린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이 정전기 분야에서는 전기 집진기 구성 요소만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다른 것이 아예 보지 마라 이런 것이 아니라 전기 집진기 구성 요소는 많이 물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 이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은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기 집진의 정의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기체 중에 떠돌아다니는 액체나 고체 등의 밀입자의 전기력을 작용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분리해서 모으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대전체 간의 정전기력에 의해 입자를 집진 전극적으로 움직이게 하는 거, 이것을 전기 집진이라고 한다고요. 그러니까 모은다는 거예요, 전기적으로. 근데 그 전기 집진기 구성 요소는 집진 전극이라는 것이 있고요. 더스트층이라 해서 먼지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방전 전극도 있고요. 청정 가스도 있고요. 함진 가스, 포집 더스트, 추 등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구성 요소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정전선별입니다. 정전선별. 뭔가 정전기력을 이용해서, 정전적인 현상을 이용해서 물질을 분리하고 전지하는 거, 정제하는 거. 이것을 선별한다라고 표현하고 그림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순정전형, 코로나 방전형, 복합형, 마찰 이용하는 방식 이렇게 4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정전 도장인데 도장하면 이제 뭐예요? 자동차 도장 같은 것이죠. 다른 도장법에 비해 경제성과 위생상의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 정전 도장인데 그냥 도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전기력으로 도장 대상적으로 구동하게 하는 원리를 이용한 그러한 도장 방식을 말하게 되고 식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는 거죠. 근데 어떤 것을 심냐라고 했을 때는 모포나 시트의 단섬유를 심는 기술을 정전식모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전자사진은 뭐예요? 전자사진은 이것을 가지적인 화상으로 기록하는 전자응용 기술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상에서 정보를 뽑아낸 다음에. 근데 이거는 결국에 화상공학의 한 분야가 된다는 거. 이것을 우리가 전자사진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의료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체 발전 현상의 계측과 생체에 작용을 미치는 장치, 방사선 응용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생체 발전 현상의 계측은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근전계, 심전계, 뇌파계, 세포전이 측정 장치에서 자, 이렇게 하는 것이 각각의 명칭을 뜻하는 것이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근육, 심장, 뇌 등에서 발생되는 전기 현상을 관찰하여 인체의 상태를 진단하는 기기와 정신교류 현상과 같이 인체의 여러 가지 동작을 어떠한 방법으로? 전기적인 방법으로 검사하는 기기로 나누어집니다. 근데 신체의 어떤 부분이 움직일 때 나타나는 전기 현상을 무슨 전류? 동작 전류라고 하고 또는 동작 전위라고 한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죠. 자, 그때 근전계, 심전계, 뇌파계 등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생체에 작용을 미치는 장치는 어떤 것이냐면 심장박동원입니다. 심장박동원. 심장 박동이 있죠. 그 다음에 심장용 세동 제거 장치도 있고요. 초음파 치료하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이제 전기, 화학이 의료 분야에서 적용된 그런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생체에 영향을 줘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이 되는 거. 이것을 생체에 작용을 미치는 장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방사선 응용인데 우리 방사선 하면은 딱 이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투과, 흡수, 산란, 사진, 화학 이런 여러 작용뿐만이 아니라 라디오 오토그래프라든지 X선, 각종 산업 등에 이용이 되는 것이 방사선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정전기 분야와 의료 분야는 이렇게 전기화학이 많이 사용됩니다. 근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다루지는 않았을 뿐이지 우리가 의료 분야와 정전기 분야에도 많이 적용이 된다. 이 정도라고 좀 잘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전기화학이라는 파트를 무려 한 강 만에 끝냈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또 다음 강의에서 찾아뵐 테니까 오늘 배운 내용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들 위주로 좀 잘 학습을 하신다면 분명 좋은 결과 있으실 것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강의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